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이순희입니다. 저는 대혁명 시대의 불안과 좌절을 넘어 코페그룹 작가들의 문학적 야망, 19세기 초 문학사 연구의 지형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속의 청년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청년, 청년과 문학 그 정도의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괴테와 실러의 바이마르나 버지니아 울프의 블룸스베리를 떠올리게 하는 스위스 제네바, 레만 호스카의 코페성, 그곳에 모였던 유럽 지식인들의 명성이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문학사 혹은 사상사의 측면에서 연구자들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 정의 내리기 어려운 한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또 유럽 통합과 더불어 유럽의 문화적 동질성에 관한 논의들이 제고되면서부터 코페그룹 작가들의 지적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코페성에 모였던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코페성은 만남과 합리현상, 사유의 단련소이자 텍스트의 작업실이었던 동시에 경유지, 통로, 나아가 진보의 장소였습니다. 마치 인류의 완전 가능성에 대한 사유가 실행에 옮겨지던 장소와도 같았으며, 그곳에는 자신들이 겪고 있던 시대의 흐름, 그 각각의 에피소드에 민감했던 인물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시간의 연속성 밖에서 바라볼 수 없는 현재의 무게에 대한 책임감을 통렬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이 동시대인들과 함께 살아야 할 실제 환경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삶이 가능한 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 이를 지탱하는 갖가지 제도와 사유들에 대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개별성을 탐색하고 인간 심정의 복잡한 면면들을 이해하고 그려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와 호세가 언급했듯 코페그룹 작가들의 지적 활동은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 각각의 개인들이 사회 안에서 맺는 관계에 대한 탐구와 개인을 개별적인 주체로 간주하고 각 개인이 내외적으로 맺게 되는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역사와 사회, 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코페그룹 작가들은 어떤 선언이나 성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의 텍스트들 속에서 한 정당 혹은 파벌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공통적인 독트린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벤자민 콩스탕의 유명한 문구 모든 면에서의 자유로 코페그룹 작가들의 지적 활동을 요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어떤 신조를 앞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코페그룹에 대한 연구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페그룹은 1869년 코페성에 모인 당대 저명 지식인들의 모임으로 19세기 라루스 사전에 소개된 바 있지만, 19세기부터 1970년대 이르기까지 시기 동안 그 어떤 사전이나 문학사에서도 코페그룹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1972년 한 문학사에서 시몬 발레이에가 저술한 코페그룹에 대한 장이 코페그룹에 대한 연구의 한 시작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탈부인, 벤자민 콩스탕, 시스몽디, 본세텐, 슐레겔과 같은 그룹의 주역들뿐만 아니라 상이한 시기에 스탈부인 곁에 머물렀던 인물들이 거명되었고, 이들의 관심 분야가 상당히 다양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어떤 동질성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연구 분야 안에서 작가로서의 공통된 소명의식, 또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학, 특히 유럽 문학에 대한 인식, 유럽 문화의 다양성이 제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치적인 조건들에 대한 사유,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차별되는 종교에 대한 사유 등으로 이들의 지적 작업들의 범주화 작업이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페그룹의 정체성 문제는 제고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코페그룹 작가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과 그들이 후세대 청년 작가들에게 남긴 문학적 유산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연구의 일환으로 시도되었습니다. 고전 문학의 토양 속에서 자라나 대혁명과 이후 역사적 격변을 겪었던 대혁명 세대 작가들은 셔토우리앙, 보날드, 메스트르 등의 동시대 이 코페그룹 작가들은
다른 동시대 작가들과는 차별되는 문학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으며 스탈부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열린 근대사회의 문학장을 깊이와 다양성으로 채워보고자 하는 열정을 펼쳐 보인 바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다양한 지적활동 가운데 문학사 연구를 중심으로 코페그룹 작가들의 작업을 살펴볼 예정이며 이 작업이 후세대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관계도를 거칠게나마 그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학사의 기초를 마련한 쟁그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폴리트 텐에 이어서 귀스타브 랑송에 이르러 문학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학사 연구가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문학사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일단의 연구자들, 특히 그 중심에 서 있는 릭 프레스는 문학사 연구의 시작 지점을 19세기 초입에서 찾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용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학사가 랑송을 잇는 연구자들에게서 탄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문학사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보다 한 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이 점에 사상사의 오류가 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문학사가 실증주의 시대가 아닌 19세기 초입에 어떤 그룹에 의해 혹은 적어도 두 세대에 걸친 이론가들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용문에서 언급되는 19세기 초입의 어떤 그룹 혹은 적어도 두 세대에 걸친 이론가들에 대해서 릭 프레스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생르네 따이엔지에라고 하는 가 남긴 원고들을 연구서로 펴내면서부터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비평가이자 학자, 교수로 활동했던 따이엔지에라는 인물의 발견은 릭 프레스로 하여금 문학사 연구의 계보에 주목하게 만들었고 그 계보의 시작점에 쟁그네를 위치시키도록 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처럼 쟁그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이전 생물의 베네딕트파 수도사들이 시도한 문학사도 있었고 1720년대 문학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기도 했으며 돔 리베의 프랑스 문학사도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만 하더라도 문학사가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학사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쟁그네를 고려하게 된 것은 총체정부 시기 반정부 기관지 데카드에 실렸던 문학사에 관한 그의 이론적인 작업들이 아테네에서의 문학 강연을 거쳐 이탈리아 문학사에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데카드에 발표된 쟁그네 비평문들은 1795년 에콜 노르말에서 진행되던 문학 강연에 대한 비평문과 1799년 라아르프의 리세 강연 모음집에 대한 일련의 비평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 규모와 세부적인 면면들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작품의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라아르프는 장르를 구분하고 각 장르에 대한 이론이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성을 취했지만 쟁그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의 이론이 과연 호메로스의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일지 또 작품들이 언제나 이론과 규칙들을 따르는 것일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방법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된 철저한 원칙이어야 하며 수세기 동안 감탄이 대상이 되어온 다양한 작품들의 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작품들이 탄생된 과정,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죄송합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학의 다양한 장르가 생겨나고 진보해온 과정에 대한 분석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각각의 걸작품을 제 고유의 역사적 배경 속에 위치시킨 후 규범들을 추론해내야 한다고 하는 쟁그네의 견해에는 한 개인이 하나의 완전한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라아르프의 문학 강연에서 행해지던 이론의 소개와 적용만으로는 다루려는 문학 작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하나의 문학 이론으로 소개하기 이전에 시학이 어떻게 사회 역사적인 배경하에 구성되었는지 밝히고 그 전후 영향관계를 살피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쟁근의 시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역사가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라아르프의 강연에서 주로 지적하는 지점은 앞서 살펴보았듯 걸작품들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초기의 암중모색과 더딘 진보 과정을 통해서만이 위대한 작품이 생산된다는 점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을 기술하기에 앞서 원인과 과정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됩니다. 고전주의 비평가 라아르프에 맞서 데카드를 통해 자신의 문학 이론을 펼쳐 보이던 쟁근에는 라아르프의 사망 이후 그의 뒤를 이어 아테네에서 문학 강연을 맡게 되고 이는 데카드의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시민 쟁근에는 현대문학사 강연을 시작하면서 라아르프가 그의 문학 강연에서 남겨둔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세기에서 루이 14세의 세기에 이르는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공표했다. 저명 교수의 강의 구성과 자신의 강의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 또한 밝혔다. 무엇보다도 현상들을 설명하고 그 원인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유럽 문학의 총체적인 타락을 소개하는 데서 강의를 시작할 것이다. 데카드의 독자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쟁근해가 전개했던 문학 이론을 잘 알고 있었으며 현상들을 설명하고 그 원인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에서 그가 라아르프와는 다른 문학사 강의를 제안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을 사회 및 문명 상태에 따라 설명하고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의 연속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쟁근해의 문학 강의는 생무르의 베네딕트파 수도자들이 따랐던 연대순의 서술 방식이나 라아르프가 역사적인 방법론을 표방하면서도 아이네스에 앞서 일리아스를 프랑스 18세기 문학에 앞서 17세기 문학을 살펴보는데 그쳤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쟁근해의 문학사 연구 방법론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이탈리아 문학사에 대해서 일별하기 전에 쟁근해로부터 문학 연구의 역사적인 방법론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스탈부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5년 쟁근해는 데카드에서 전승되는 글로 쓰인 정신적 산물들의 관계에 대해 또 각 작품이 사회 정치적인 맥락과 맺는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 바 있었습니다. 또 같은 비평문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가 프랑스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미미한 시작에 그리스, 라틴, 이탈리아 문학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아랍과 그리스, 라틴 문학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던 스페인 문학은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외국 문학이 미친 영향들 속에서 프랑스 문학 본연의 요소는 무엇이며 민족적 성격은 어떤 것인가? 프랑스 문학이 루이 13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루이 14세 시대의 종말까지 어떻게 진보해 왔는가? 그때부터 프랑스의 정수와 철학에 대한 성향 및 고대인들에 대한 열정은 어떻게 진보해 왔는가? 순수 문학 작품들과 예술 작품들에서 미적 감각이 변질된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 대신 우리가 새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유가 문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 속에는 쟁근해가 생각했던 문학사 연구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학사의 기술에는 한 국가의 문학이 갖는 독특한 성격과 서로 다른 국가의 문학이 상호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 변전의 원인들에 대한 탐색, 나아가 연구 범위를 위대한 작품들의 세계 너머로 확장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쟁근의 요구에 응답이라도 하듯 스탈부인은 자신의 문학론에서 문학의 역사를 결정짓는 규칙들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사회제도와의 재관계하에서 문학을 고찰해 보고자 시도했습니다. 문학론으로 흔히 약술되는 작품의 원제명, 사회제도와의 재관계하에서 고찰한 문학에 관하여에서부터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쟁근해에 이어 문학에 접근하는 방법론의 독창성과 새로움을 엿보게 됩니다.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역사,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사회제도를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통합하고자 했으며 문학의 역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간 정신의 진보에 대한 계보를 수립하고 문학이 인간의 운명,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증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스탈부인은 우선 고대 문학, 그리스, 라틴 문학을 검토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침략한 북부 야만족과 기독교화되기 시작한 로마 제국의 조우 안에서 문예가 부흥했던 시기를 고대에서 근대로의 전환점으로 간주하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문학을 대상으로 근대 문학의 전개 과정을 살폈습니다. 문학 작품들을 매개로 인간 정신의 계보를
인간 정신의 진보의 계보를 과감히 선보인 셈입니다. 저술들을 역사의 논리와 그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의 기저에는 텍스트들이 인류의 공동 작업이며 개념화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 다시 말해 일련의 법칙들이 존재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이를 다시 역사적 경험들에 적용시키고자 했던 몽테스키우의 방법론에 따라 스탈부인은 문학의 역사 속에서 문학의 정신을 규정하고 그 흐름의 일관성, 즉 내적 논리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스탈부인이 쟁근해의 방법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쟁근해보다 한층 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생각을 강조했다는 점에서일 것입니다. 1800년에 출판된 스탈부인의 문학론은 과거의 총합이자 미래를 향한 등대의 다름 아니며 지난 세기의 전원을 요약하는 것이자 새로운 길을 열어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의 핵심 사상은 완전 가능성에 대한 사유이고 이 점에 대해 스탈부인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인들이 고대인들보다 한층 더 위대한 정신의 역량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다만 사유의 총량이 모든 면에서 세기를 거듭하며 증가했다는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 가능성의 원칙으로 스탈부인은 중세 천년을 복원하기에 이릅니다. 문학론의 일부 8장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로마 제국이 붕괴되어오는 과정과 중세를 거쳐 본격적으로 근대 문학이 형성되기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북방 민족의 침입과 기독교의 수립 그리고 문학의 르네상스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그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흔히 암흑기로 간주되어 온 중세에 대한 통념을 반박하면서 이 시기 동안 인류가 퇴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20세기의 시간 동안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문명이 전파되었고 지적 능력이 발전되었다고 믿는다. 라고 힘주어 주장했습니다. 독자는 중세 천년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의 진보와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을 기대하게 될 것이지만 스탈부인은 그다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펼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작가가 강조한 것은 역사의 주요 사건들이 모두 하나의 목표, 즉 사회의 모든 계층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탈부인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에 이어서 로마인들이 점차 문명의 제국을 확장시켰고 야만족들이 로마 제국을 침입했을 때 당대 로마인들은 이를 크나큰 불행으로 여겼지만 약화되어 있던 남방민족들은 북방민족들과 뒤섞이면서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그들에게 유연함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근대 문학의 운명이 시작됩니다. 북방과 남방민족의 충돌과 융화의 과정을 통해 또 중세를 거쳐 형성된 근대 문학은 고대의 모델과 정형화된 규칙들의 모방 대신에 다양성과 세련된 신미안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스탈부인은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나아가 그리스와 로마에 대립시킴으로써 지리적이고 민족적인 구분이자 역사적인 구분으로 두 종류의 유럽 문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방과 남방의 분류가 다시 각 민족의 문학으로 세분되어 고찰됩니다. 각 민족이 제 고유한 정신과 역사에 부합되는 문학을 갖고 있다면 이는 각 민족 역사의 흐름과 무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세기 또는 시대에 따른 변전이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정치 및 종교 제도와 관습에 따른 문학이 존재하고 이것이 완전 가능성의 법칙에 따라 진보해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문학론에서 재차 강조된 완전 가능성의 법칙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철학의 세기에서 프랑스 혁명기에 혼란했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바로 이 점에서 스탈부인이 주장한 진보의 원칙은 무수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이 모순된 사건, 이성과 진보의 기치하에 일어났으나 이내 폭력이 난무했고 공포정치 시대를 열었던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과 인류의 완전 가능성을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혁명으로부터 무엇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인류가 다시 진보를 향한 노정을 되밟을 수 있도록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스탈부인은 작가의 사명과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작금의 정황에 관하여해서 대혁명을 일으킨 것이 철학자들이었던 것만큼 혁명을 완결하는 것도 철학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듯이 사유와 글쓰기를 통해서 진보 정신을 실천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정치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가는 문학이 상상에서 사유로 진보해왔음을 그려 보이고 철학자로서의 작가의 사명을 강조하게 됩니다. 유럽이라는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한 범주 속에서 각 민족 문학이 독자성을 마련하면서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발전해 왔다는 스탈 부인의 생각은 코페그룹 작가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코페그룹 작가들의 작품이 그 어떤 작품도 코페에서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학론의 집필 과정에서 이미 이들은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의 비교 검토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문학과 유럽 문학에 대한 인식을 스탈 부인과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1803년에서 4년 사이 유럽 문학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연회를 열었고 1804년 빌헬름 슐레겔은 베를린에서 프랑스 남부 문학 강의를 했으며 포리엘은 1806년 프로방스 시 역사의 집필 계획을 알렸습니다. 1807년 바랑트는 학사원에서 18세기 문학에 관하여를 발표했고 1808년 빌헬름 슐레겔은 비엔나에서 극문학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태생의 역사가 경제학자로 바꾸겠습니다. 경제학자로 알려져 시스몽디의 경우 1811년과 1812년에 걸쳐 제네바 학사원에서 문학 강의를 했고 이듬해 그 강의록을 유럽 남방 문학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작품 서문에서 시스몽디는 쟁근의 이탈리아 문학사를 언급하면서 그에게 진 빚을 인정하는 한편 쟁근해가 택했던 폭넓은 연구 범위 대신 신미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외국 문학을 소개하는 데 자신의 목표가 있음을 소박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 역시 문학과 역사가 접목된 시각으로 유럽 민족의 개별적이고도 보편적인 문학사를 그려 보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를 구가하는 여러 민족들의 인간 정신의 역사를 저술하고 어디에서건 인간 정신이 상호 일치되는 일정한 단계들을 거치게 됨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서문에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인간 정신의 역사를 저술하겠다는 그의 포부에서 우리는 스탈 부인이 취했던 문학, 즉 자연과학을 제외한 인간의 사유활동에 관련된 모든 저작을 가리키는 광의의 문학 개념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각 민족이 개별적인 역사, 문학사의 노정을 걸으면서도 서로 상응하는 보편적인 단계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스탈 부인과의 교차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자유를 구가하는 여러 민족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코페그룹 작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역사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역사는 규칙적이고 선형적인 움직임으로 진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권 정치나 노예제도, 봉건제의 폐지와 같은 역사적인 변화, 각 민족이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단계별로 혹은 시기별로 진보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스몽디의 유일한 소설 작품인 줄리아 세베라 혹은 492년 에는 이와 같은 코페그룹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으면서도 스탈 부인이 문학론에서 보여주었던 충돌과 융합의 시너지, 여기에서 비롯되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프랑크와 골족이 부딪히며 서로 뒤섞이게 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 속에서 클로비스는 새로이 태어난 하나의 민족의 근간을 마련한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시스몽디가 유럽 남방 문학에 관하여를 출판하면서 추후 북방 문학에 관한 연구로 유럽 문학 전체를 고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계획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업의 광범위함 때문이었을 수도 곧 출판될 스탈 부인의 독일론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언론에서 시스몽디 역시 스탈 부인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색이 분명한 유럽의 두 부분, 이를 구성하는 각 민족의 상호작용에 민감하였으며 각 민족들이 결국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북방과 남방의 총합으로서의 유럽에 대한 시스몽디의 사유는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1807년 자신과 동양인 제네바 출신의 역사가 폴 앙리 말레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발표한 브로셔에서 스칸디나비아의 역사 문학을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말렉의 경의를 표하면서 유럽 각 민족 간의 사유의 혼합, 상호적인 영향이 하나의 유럽을 구성해 왔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남방문학이라는 제명에서 짐작되듯 시스몽디가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스탈부인의 이론, 즉 북방문학과 남방문학의 구분이지만 스탈부인의 경우 북방-남방문학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기후 및 자유환경이라면 시스몽디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는 언어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시스몽디의 남방문학은 라틴어나 여기에서 파생된 로망어로 쓰여진 문학을 일컬으며 라틴어의 조락과 함께 찾아온 언어의 쇄신과 변화 과정이 그의 작품의 기저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스페인, 루이 14세 시대의 프랑스를 남방문학으로 간주했던 스탈부인과는 달리 시스몽디 남방문학에서 그리스 문학은 배제됩니다. 스탈부인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스탈부인의 경우 북방문학이 낭만적이고 남방문학이 고전적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기후의 차이에 따른 이분법적인 사고를 거부했던 시스몽디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남방 유럽 전체에서 사랑과 기사도와 종교가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낭만적인 풍조를 만들어냈으며 시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후일 작품의 2권에서 3권까지의 상당 부분이 이탈리아 문학에 할애된 시스몽디의 작품이 쟁근해의 아테네 문학 강연에서 차용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만 시스몽디의 작품이 스탈부인의 문학론 이후 전개된 유럽 문학에 대한 사유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학사 연구의 전개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쟁근해에서 출발해서 스탈부인에 이르러 또 여러 코페 그룹 작가들을 거쳐 시스몽디에 의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문학사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일별하기 전에 쟁근해의 이탈리아 문학사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잠시 언급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문학사는 아테네 강연의 모음집이고 아테네 강연 제목은 원래 현대 문학사였습니다. 그가 세운 목표는 라 아르프가 빈 공간으로 남겨둔 2세기에서 루이 14세기까지의 시기를 채우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리세 강연자가 도외시했던 역사적인 연속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문학들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러 민족들의 문학사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연구 범위를 이탈리아 문학으로 제한한 것은 이탈리아 문학을 근대 문학의 요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며 이를 시작으로 근대 문학사를 열어보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학에서 이탈리아 문학사로 연구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그의 이탈리아 문학사는 문학과 사회 간의 재관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문학을 역사의 흐름 속에 위치시키고 그 상호관계 속에서 문학 작품을 살펴보고자 했던 총재정부 시기에 정연된 그의 이론적인 바탕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그를 문학사의 시조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쟁근해에서 스탈부인으로 또 스탈부인에서 시스몽디에 이르는 문학사 작업은 강단에서 신문 잡지에서 또 다양한 단행본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으며 그 노정 끝에 브린치에르 텐 랑송의 문학사가 자리하게 됩니다. 물론 문학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상기 작가들의 노력만으로 문학사 연구가 촉발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격변기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의 제정시대, 복고왕정시대를 차례로 경험했던 작가들이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역사와 시간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동안 발전해온 역사 철학이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독일의 헤르더와 헤겔, 이탈리아의 비코의 역사 철학은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역사에 대한 사유를 프랑스에 도입시켰고 프랑스 작가들은 특히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작가들은 이와 같은 사유를 계몽주의 사상가들로부터 계승한 진보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변전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냄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 흐름의 후일 19세기를 대표하게 되는 역사가들로는 오규스탱 티에리, 프랑수와 기조, 미슐레 등이 강단 비평가들로는 비우명, 푸상 등이 놓이게 됩니다. 당시 문학사에 대한 관심은 영국 문학사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다음의 목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사실 이 목록은 각주 45번을 보시면 그 릭프레스가 마련해 놓은 여러 출판물들의 목록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던 것인데 여기서 부분적으로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또
1836년 샤토브리앙이 영국 문학 시론을 출판했을 때의 수용 양상에서도 당시의 문학사에 대한 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서문에서부터 작가는 이 작품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된 다양한 생각들이 담긴 작품임을 밝혔으나 독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비네의 경우 영국 문학 시론이 영국 문학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지 않으며 영국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귀스타브 플랑슈 역시 영국 문학사를 다루겠다는 대담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두 권으로 발표된 영국 문학 시론은 문학사로서의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지 못한 불연속적인 페이지들의 조합이라고까지 혹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샤토브리앙에게 언제나 호의적이었던 비유맹의 글에서도 발견됩니다. 자신의 작품이 영국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니라 영국 문학을 언급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유회장을 열어 보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던 작가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비평계는 이 작품 속에서 문학사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수용 양상은 당시의 문학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페 그룹이라는 용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스탈부인을 중심으로 코페 그룹에 모였던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곳에서 문학, 역사, 정치, 미학 등 다방면에 걸친 사유를 말과 글로 나눴을 뿐 낭만주의를 표방하던 위고의 세나클과 같은 모임을 구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 각종 사전이나 문학사에서 그룹 일원들의 이름이 부분적으로 거명되거나 이들에 관한 몇몇 일화들이 소개되고 모호한 설명들이 선보였을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벤자민 콩스텅의 아돌프를 제외하고는 코페 그룹 작가들이 소설이나 시 혹은 연극에서 명성을 얻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스스로도 문학 속에 갇혀 있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룹에 속하는 작가들 대부분이 선택한 자유주의 노선은 오랫동안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거나 반감을 샀기 때문입니다. 1817년 7월 4일 코페 그룹의 중심이었던 스탈부인의 죽음과 함께 모임의 일원들은 흩어지고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의 존속 기간 동안 코페 그룹 작가들은 모두 대혁명이 중단한 것처럼 보였던 계몽주의 사상을 이어나가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같은 희망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다른 이들과 힘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문학, 정치, 역사,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 영향 관계도를 전체적으로 그려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망 속에서 문학사의 시조로 간주되는 쟁근해에서 랑송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사 연구의 계보를 코페 그룹 작가들의 문학적인 시도와 이들을 잇는 청년 세대들의 작업들로 채워보고자 했던 본 연구는 내용의 광범위함 때문에 각 작품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소개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작품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와 미처 언급되지 못한 다른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